안녕하세요. 이장훈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잠깐 우리 OT 가볍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돌다리도 한번 두드리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노무사 1차 시험이 작년까지는 우리가 25문제가 이제 배점이었죠. 그러니까 각 과목당 우리가 25문제가 이제 배점이 되다 보니까 꽈락을 우리가 면하려면 10문제만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로 평균 냈을 때 우리가 16문제 맞으면 됐었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 제32회부터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이 이제 40문제로 늘어납니다. 자, 우리가 수치적으로 이제 40문제로 늘어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꽈락을 면한다거나 아니면 대충 평타 쳐가지고 어차피 2차 과목에서 연계되는 노동법은요. 우리가 2차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1차에서 연계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생소한 과목인 민법이나 사회보험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선방하는 개념에서 꽈락보다 플러스 알파로서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그렇게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25문제에서 40문제로 늘어나다 보면 꽈락 점수가요. 우리가 10문제에서 16문제로 늘어납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파트를 짧게 공부하고요. 나머지는 한 줄 세웁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25문제면요. 7문제만 정확하게 맞춰 25개에서. 그리고 나머지 어떻게 18개 한 줄 세우면 개 중에 3개는 맞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극단적인 예로. 그런데 이게 16문제로 늘면요. 그런 전략이 통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24문제를 찍어가지고요. 5문제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10문제 이상을 내가 순수하게 알고서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해당 과목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꽈락을 면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또 우리가 평균 60점을 맞으려면은 24문제를 맞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자,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 강의부터 제가 항상 강조 드렸지만 민법이나 사법법을요. 우리가 명과 작전으로 가면은 필패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민법이나 사법법을 공부를 하셨어야 돼. 근데 그게 만일 안 됐다면요. 지금은 이제 민법이나 사법법 점수를 높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부득이하게 노동법 점수에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 점수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동법 1, 2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요건 넘어가시고. 자, 우리가 1차 응시 인원이 이제 재작년에 해서 30회에는 이제 7,600 그리고 8,000 그리고 10,000명입니다. 자, 그런데요. 합격률을 보면은 작년에 우리가 재작년에 2차 합격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작년에 1차 합격생 수를 조금 조절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5% 뚝 떨어졌어. 그럼 올해 33회 때는 우리가 작년에 떠있던 분들이 다시 제시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 신규 수험생하고 작년 제시생을 합치면은 10,000명은 훌쩍 넘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이제 공단에서도 올해 33회에서는 1차 수험생 풀이 굉장히 클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합격하면 2차 풀이 또 커지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 미리 사전에 1차 난이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40문제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처럼 그냥 가볍게 공부하신다? 그럼 낭패 볼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에서 1차에서 기술될 수 있는 키워드 등을 반드시 달달 정리를 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출제 영역 분석을 하시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작년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25문제 기준입니다. 보시면 노원 골고루 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기타 범정에서요. 우리가 10문제씩 나오다가 이게 이제 작년에 이 룰이 깨진 거죠. 12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이 말은 왜 그러냐? 우리가 40문제로 늘어나면요.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하면 되죠? 40문제 늘어나면 1.6을 하면 됩니다. 1.6. 자, 1.6을 곱하면 우리가 16문제가 나오는데요. 법이 10개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법당 한두 문제씩 꼭 나오는 건데 이걸 잘 애매하게 맞추기 어려우니까 작년에 이미 12개를 맞춰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수치가 그동안에 나왔던 수치가 정확하게 대입이 안 되고요. 출제자들이 랜덤으로 어떤 과목은 어떤 법률은 우리가 3문제까지 많게는 어떤 거는 뭐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노원 같은 경우는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출제가 될 때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다. 80은 찍습니다. 90까지는 어려워. 왜? 부속 법령이 많으니까. 근데 80은 찍어.
그리고 2차 과목을 좀 철저하시면서 부속 법령을 좀 가볍게 쳤다. 70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올해는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평균 10점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하시면은 우리가 90점까지는 좀 어려워. 근데 80점은 찍을 수 있어요. 80점. 근데 80점은 우리가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가면은 한 70점 정도까지는 무난히 찍을 수가 있어요. 자, 노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부속 법령이 4개인데, 부속 법령이 이제 작년에도 룰이 깨진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각 법률당 한 문제 출제되다가 작년에 6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1.6을 곱해. 자, 우리가 4문제에 1.6을 곱하면 8.4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9문제에서 10문제가 부속 법령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 근로자 차별 협력 증진을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 틀릴 게 별로 없어. 노동위원회법에서 틀리라고 내면요, 요거는 좀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 노조 파트에서 단체 교섭에서 이제 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련된 시행령 규정, 이런 좀 지저분한 법률 규정 등을 우리가 출제가 되면요, 이제 노트에서도 함정들이 많아서 쉽게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이 노트 경우는요,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공부했다, 80 찍고요, 공부를 많이 했다, 90까지 찍습니다. 정말 그리고 면피했다 하면 70점. 근데 이것도 역시 10점씩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셨다 하시면요, 제가 볼 때는 노트는 80은 찍을 수 있어. 왜? 우리가 40문제에서 80은요, 몇 개 틀리면 되죠? 8개. 그럼 이 8개에서 노입법에서 한 2문제 정도 잡고요, 여기 단체 교섭이라던가 기타 재행의 어떤 쟁의에 관련된 시행령 중에서 좀 몇 개 틀리고 실수를 틀리는가 하면 8개 정도는 우리가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 노트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잘 들어가시면요, 노트는 못해도 한 80 정도 찍으실 것 같고, 그리고 노원은 70.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싶으면 둘 다 80은 찍으면 돼요. 자, 우리가 90점까지는 의미가 없어. 아셨죠?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5과목이니까 노원 노트에서 각각 80 맞으면 플러스 40이 되죠. 명과 2과목 하면 몇 점이죠? 마이너스 40 되고요. 나머지 한 과목은 우리가 평타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년 기준으로 80을 보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트는 80이고 노원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로 잡으시면 무난합니다. 그럼 나머지 점수는 어떻게? 나머지 점수는 민법이나 사법부에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민법을 여러분들이 60에서 뭐 80 찍기는 굉장히 좀 어려우니까 좀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길 바라시고요. 만일에 공부하시다가 점수 배점을 우리가 좀 가늠하기 좀 어렵다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연락처는 이미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검색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출제 근거 분석인데요. 이것도 역시 작년까지 25문제 기준인데, 여기 보시면은 수치는 중요한 게 아니라 비중이죠. 보시면요, 우리가 판례보다는 법령에서 거의 몰빵으로 출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판례가 출제된다 하더라도요, 판례의 어떤 근거라던가 과정보다는 판례의 결론을 묻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보시면 금방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법령 위주로 간다. 여러분들 법이 자주 바뀔까요? 법은 자주 바뀌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종종 바뀌어요. 시행령은. 그래서 이 법률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포인트는 뭐냐, 일단 순수하게 시간이 없다, 그러면 판례는 과감하게 포기하시고요, 법령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이 법은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출지문 위주 법령으로 공부하시고, 추가적인 우리가 신규로 개헌된 주요 법률이 있죠. 그럼 그거는 무조건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요, 이제 그 문제 출제 유형인데, 보시면은 이것도 간단합니다.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중인데요. 보시면 정답형, 오답형, 다음 중 맞는 것은, 오답형, 다음 중 틀린 것은, 여러분들이 출제하면 뭘 낼까요? 저 같으면요, 품이 조금 들어가는 맞는 집은 열고 해주고, 그리고 문장 하나 정도 바꾸는 오답형을 찾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답형 기준이 굉장히 많아요. 왜? 교수들도 출제하면 귀찮으니까 일단 맞는 지문 예문 찾아서 깔아주고, 그리고 지문 하나만 오답으로 바꾸면 품이 적게 들겠죠. 그래서 순수하게 오답형이 많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듈형은 이번에 이제 좀 모듈형 문제가 많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모듈형은 뭐냐면은 박스 처리된 거.
다음 중 맞는 것끼리 묶인 것은, 다음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게 이제 모듈형 문제고요. 그다음에 사고형 문제도 제가 볼 때는 한 2문제, 한 3문제 정도는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고형 문제는요, 단순하게 지문의 OX를 찾는 게 아니라 그 OX, 그러니까 맞는 지문을 한 번 더 유추해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도출하는 문제가 사고형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사고형, 이런 게 사고형 문제다, 이렇게 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답형 문제가 나온다는 점에 우리가 포인트를 하면요, 우리가 1차 공부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출제 지문을 단권화시켜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1차 시험을 객관식 문제로 단권화하는 분신이 계시는데 이거는 체계가 안 쌓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순발력을 키우고 빨리 틀린 지문을 포인트를 잡는 그 연습이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이고요. 우리가 단권화는 실제 여러분들의 기본서로 단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 책 같은 경우는 핵심소송 노동법은 이미 기출 문제가 다 단권화가 되어 있죠. 만에 하나라도 다른 수업을 들으시다가 객관식 문제를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객관식 문제로 단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본서로 단권화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답으로 변형되는 지문들은 오답 예시를 그 위에다가 항상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요. 물론 제 기본서는 이런 과정들이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시간적 품이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강의 계획서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자,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중간쯤에 강의 교재가 나와 있는데요. 객관식 핵심소송 노동법으로 제가 진도를 나갈 거지만 단순하게 문제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한 정보 등을 체계하기 위해서 각 문제들을 풀기 전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요, 제가 빠른 속도로 해당 개요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객관식 문제집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본서를 옆에 꺼내 놓으시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가 틀리는 지문들 있죠. 그 지문들은 바로바로 객관식 기본서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 복습하실 때는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기본서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목표인데요. 자, 우리가 기출문제 위주로 제가 문제를 출제했고요. 그리고 판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창의형 문제로 맨 뒤쪽에 추가적으로 문제를 출제했는데,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OS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문제 푸는 속도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25문제를 될 때는요, 문제 숫자가 얼마 적기 때문에 그 집중력이 좀 돼. 40문제가 늘어나면요, 빡칩니다. 굉장히 빡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문제 풀고 체크하고 문제 풀고 체크하는 게 아니라 40문제를 다 풀고 체크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문제를 옮기는 시간도 있고 또 민법, 사법법, 선택 과목에서 로스되는 시간이 있어. 그것들은 민법 같은 경우는 한 문제 1분에 못 풉니다. 더 걸려. 그러니까 어떻게? 노동법에서 최대한 세이브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한 문제 풀 때 빠르면 40초. 아무리 늦어도 50초는 풀어야 됩니다. 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문제당 50초의 문제를 풀면요, 한 33분에서 34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한 6분 정도가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럼 6분 세이브 되면 여러분들 마킹 하시고 조금 몇 분이나 남는 시간이 있으면 민법이나 사법부에 플러스 알파로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빈출되는 지문들이 이제 계속 객관식 문제풀이에 관해서 도출이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포인트를 다 암기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답으로 기출될 수 있는 지문들도 역시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강의 특징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포인트를 먼저 간단하게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문제를 PPT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교재 없이 여러분들이 이동 중에도 충분히 수업을 따라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드백은요, 여러분들 제 연락처 다 아시죠? 네, 핸드폰 번호 제가 너무 공개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하시면 010-4123-5637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각종 문의사항 하시면은 제가 빠른 피드백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 진도표가 있는데요. 이 강의 진도표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요. 그때그때 따라서 강의 진도는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먼저 법원인데요. 이 법원과 관련돼서는 키워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법원성이 인정되는 것과 부정되는 건데요. 인정되는 거 암기하지 마시고 부정되는 거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행정해석 그리고 판례, 이거는 사실상 구속력은 있지만 법원성은 부정된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선을 국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로 협약이 있는데요. 아이로 협약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비준하고 있지 않은 게 있죠. 그게 뭐다? 강철. 단단하죠. 그래서 강철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비준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강제근로 철폐에 관한 협약은 여전히 비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성이 부정된다. 자, 그거 하나면요. 이 법원은 거의 다 끝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보시면은 자, 1번 노동법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판례 나오죠. 판례는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예, 맞는 지문이고요. 자, 2번 관행입니다.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특정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키워드 나오죠.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또 하나 뭐가 있죠? 규사사제. 자, 그래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규범의시에서 지지될 때 이때 관행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인정이 되어서 법원성이 인정되죠.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자, 민법. 자, 우리가 민법과 노동법은요. 민법이 일반법, 노동법이 특별법이죠. 그래서 노동법이 적용되는 부분은 노동법이 먼저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죠. 민법이 보충적인 법원이 인정됩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자, 네 번째, 국제노동기구 아이로 협약 중에 강제근로 철폐가 아니라 그냥 강제근로 협약이네요. 자, 강제근로 협약과 강제근로 철폐는 틀려요. 강제근로 철폐에 관한 협약은 틀립니다. 자, 그래서 법원성이 인정된다? 자, 우리가 강철 빼고 다 인정됐으니까 법원성 인정되고 있고요. 자, 행정에서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26회 때 기출됐을 때는 요게 이제 틀렸던 내용이죠. 요거. 그때는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도 비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성이 부정됐는데 이게 비준을 해가지고 이제 정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1번 지문은 정답이 없음.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풀 때요. 정답형, 오답형 문제가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내가 정답형 문제인데 오답을 찾는 경우가 있고요. 오답형 문제인데 정답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팁인데 맨 마지막에 옳은 것은 옳지 않는 것 할 때 동그라미를 좀 쳐주세요.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풀 때 최소한 3문제 정도 오류에 빠질 것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고용노동부 업무 지침이죠. 행정해석이죠. 자, 행정해석은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죠. 그래서 대외적인 구속력 없다고 했었습니다. 자,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자, 이거는요. 과거에는 비준 안 했어. 한 3년 전에는. 근데 비준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비준을 안 했으니까 법원에 해당되지 않다가 지금은 비준을 하니까 법원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출제됐을 때 27회 때는 2번이 정답인데 이것도 역시 정답이 없는 문제가 됩니다. 자, 노동사건에 관한 판례. 자, 법원성 인정되지 않죠. 단체협약, 자치규범이죠. 자치규범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자, 이거 법원성 인정되고요. 규약은 어떻게 되죠? 규약은 그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해서 구속력이 인정되죠. 인정된다. 자, 여기 나옵니다. 규약. 자, 규약은 노동조합 자체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조합원에 한해서만 법적 구속력이 있고요. 사용자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정답이 없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법원 옳은 것은 나와 있죠. 자, 근로관계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 법원성 인정되고요. 자,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이죠.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과 강제근로 철폐에 관한 협약은 틀립니다. 자, 그래서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은 비준을 했기 때문에 법원성 인정되고요. 노동사건에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체 판결, 즉 판례죠. 판례는 법원성 부정되죠. 자,
부정되고, 자, 그 다음에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법제처 유권에서 행정해석이죠. 역시 법원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사인자와 개별 근로자 체결한 근로계약 역시 자치규모로서 법원성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옳은 거는요, 1번과 2번 두 가지가 있네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4번입니다. 아이로 협약 중에서 우리나라가 비준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제 23회죠. 그래서 요것도 제가 요거를 변형을 안 했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비준하지 않은 건 뭐다? 강제근로 철폐하는 협약. 자, 그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더 볼 필요가 없어. 요거 모두 비준했죠. 모두 비준했으니까 인정되는 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모두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 없음.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아이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자, 여러분들, 아이로 협약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원 파트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노트 파트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아이로 협약이 아니라 아이에로와 같은 기구 자체를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가 탄생은요, 베르사유 평화조약에 근거한 국제연맹 산하기관으로 창설이 됩니다. 자, 언제? 1919년. 19년에 이게 설립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죠. 19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19를 거꾸로 하면, 이거 작년에도 출제되었어요. 우리가 19를 거꾸로 하니까 91년. 그래서 1991년에 우리나라가 가입했죠.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했다. 요거 키워드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작년에도 이거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총회는 노사정 3자로 구성이 되며 정부 대표 2인 그리고 노사 각 1인 대표로 참석을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헌장의 정신은 사회정의에 입각한 보편적 지속적 평화 확립이다. 자, 총회에서 의결권은 정부 대표만 갖는다? 자, 정부 대표만 가지면 나머지 두 명은 대표권이 없어? 의결권이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다만 이런 것들은 지금 16회잖아요. 과거 이제 올드하게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기본 협약 중에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그 협약은 아직 비준을 하고 있지 않다. 지금 현재 비준을 했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그렇죠. 비준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비준을 했죠. 비준을 했으니까 이것도 틀린 거고요. 4번, 5번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그 분에 관해서 무효가 된다. 자, 우리가 법원은 이제 충돌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세 가지가 있죠. 자, 첫 번째가 상위법 우선 원칙, 두 번째가 신법 우선 원칙, 세 번째가 특별법 우선 원칙입니다. 자, 상위법 우선 원칙은요, 무조건 상위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반하는 하위법 효력을 부정하는 거니까 상위법보다 유리한 하위법이 있다라면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을 합니다. 자, 실제 출제가 될 때는 하위법이 상위법에 반하여서 무효가 되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기억을 하시랬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다? 상위법 규정과 명백히 반하는 경우. 두 번째, 상위법이 야 이거 너네들이 만들어 이렇게 위임 범위를 정해줬는데 그 위임 범위를 초과해서 뭔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 경우, 이때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의 근로계약. 자, 취업규칙이 나오고 근로계약이 나오네요. 뭐가 상이죠? 얘가 상입니다. 얘가 하고요. 자, 그래서 상위법에 반하는 근로계약은요,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편면적 무효죠. 전면 무효가 되는 거는 전면적 무효고, 불리한 경우에만 무효라는 걸 편면적 무효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불리한 부분에 한해서만 무효가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두 번째, 노동부 업무 처리 지침 예규. 자, 행정 해석이죠. 자, 행정 해석은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죠.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세 번째,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법률과는 충돌이 발생한 경우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자, 이거는 노동법의 이제 특이한 법 원칙이라고 노동법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요거는 일단 맞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자, 네 번째,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단체박에 반할 수 없다. 자, 단체박이 상위법이고요. 그리고 취업규칙이 하위법이죠. 그러니까 하위법이 상위법에 반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자, 우리나라가 비준한 아이로 협약은요, 우리가 법원서 인정이 되고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던가 국제법규. 이건 이제 참고로 일반적으로 승인된 내용이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승인된 이런 경우는 법원성이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건 이렇게 봐야겠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단 요건 이제 확정적으로 맞는 지문이고요. 요것도 맞는 거고, 자, 요것도 맞는 거고, 요것도 맞는 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3번이 이제 제가 함정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법률과의 충돌이 발생한 경우, 자, 이때 유리조건 우선이 적용된다? 자, 우리가 법률이다. 이건 뭐죠? 동의죠, 동의. 자, A 법률과 B 법률은요, 위계가 없습니다. 근데 유리조건 우선 원칙은요, 요거는 우리가 위계가 있죠. 위계가. 그래서 이때는 상위법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거죠. 상위법에 대한 저도 이제 이 PPT 글씨가 좀 크다 보니까 쭉 생각 없이 있다 보니까 함정을 못 봤네요. 그래서 이때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좀 조심해 주세요. 자, 우리가 법원이 충돌될 때 동의법 간에 적용되는 게 신법 우선 원칙과 특별법 우선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위계가 있을 때 적용되는 게 상위법 우선 원칙이고, 이러한 상위법 우선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게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고요. 이제 7번 갈게요. 자, 노동법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요. 자, 해외 연수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에 인사 규정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개정이 되었다. 자, 아직 면제 기간 색깔 좀 바꿀게요. 아직 면제 기간이 진행 중이던 근로자의 해외 연수 비용 상환 의무를 면제받는 의무 본부 기간은 개정된 인사 규정에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라면 유리하게 개정된 인사 규정이 적용된다. 자, 우리가 원칙적으로 확정된 법률 관계가 있어요. 법률 관계가 확정되었는데 소급 입법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소급 입법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근데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퇴직 당시 인사 규정이 유리하게 개정됐어요. 유리하게. 자, 그리고 아직 면제 기간이 진행 중이래. 그럼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런 상황을 면제받는 의무 본부 기간은 개정된 인사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맞는 지문이고요. 자,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법령, 단체협약이 나오고요. 얘하고 지금 대응되는 게 뭐죠? 취업규칙이죠. 자, 여러분들은 공부가 다 되었으니까 취업규칙, 우리가 12사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죠. 왜 신고해? 신고된 내용이 만일에 노조가 있어서 체결된 단체협약이 있다거나 또는 기타 노동관계 법률 규정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죠. 자, 확인하면 뭐한다? 그 변경을 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로인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을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를 변경, 보충,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자, 우리가 하위법은요, 상위법의 위임이 있을 때 그러한 위임 내용의 하나에서 해당 그
법원성의 적용을 받고 있는 당사자에 대한 권리 의무를 제한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위임이 없다? 없으면 규정할 수 있다 없다? 규정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있고요. 자, 4번. 고용노동부 업무 지침이나 예규 등이 그 성질,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성력이 없다. 자, 행정해석은 법원성 없다. 5번째,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역시 맞죠. 자, 뭐만 안 된다? 강철. 강철은 부러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자, 8번을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창작 문제네요. 판례를 가지고서 제가 만든 문제인데요. 자, 1번 보시면은 취업기체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단체 협약에 대해서는 취업시장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 보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합치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례 문제로서 무단결근 사유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취업규칙 내용과 그리고 단체협약 내용이 있을 때 뭐가 우선한다? 단체협약 내용이 우선하고요. 자, 이때 우리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만일에 노조가 있다. 그러면 그 노조를 대표하는 자, 노조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또 단체협약을 우리가 변경할 때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위원장이 합의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단체협약으로 변경했는데 취업규칙으로 변경을 안 했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자, 만일에 하위법의 유리한 취업규칙이 적용되면 단체협약 변경한 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당사자 해석을 판례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비록 유리한 취업규칙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요. 비록 불리하게 개정됐다 하더라도 개정된 단체협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의 묵시적인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좀 어렵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연장을 위해서 개정하는 인사규정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을 거치 못한 경우, 자,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어디에 있어? 법률 규정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해당 인사 규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자, 우리가 정년 규정을 우리가 늘리는 거죠. 정년을 연장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건데 이 회사는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이죠. 이 공공기관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서 예산의 집행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는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유리하게 단체협약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관련법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률에 반하는 자체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자, 세 번째,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자, 상위법이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 이게 하위법. 자, 뭐가 유리하다? 하위법이 유리하죠. 그럼 이거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역시 맞는 지문이고요. 자, 네 번째, 취업규칙이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근로조건 자유결정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된다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연봉계약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예외적인 판례입니다. 자, 우리가 연봉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그 이후에 당해년도에 취업규칙에 이 연봉계약상의 연봉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취업규칙, 이게 상위법이죠. 자, 그리고 불리하게 변경했어요. 자, 이때 근로조건 자유결정, 이거는 뭐죠? 이게 하위법. 근데 이게 먼저 선순위예요, 선순위. 그리고 이게 후순위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가 되셨으니까 제가 더 깊게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그래서 요거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리고 그 결과 근로자 측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요,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취업규칙 규정보다 우리가 유리한 연봉계약서 효력이 먼저 인정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원성은 끝났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근로 권리입니다.
자, 근로권리는 헌법 3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 빠지지 않고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로권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그 포인트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틀리기 쉬운 거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면 자, 근로는요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죠. 자, 먼저 우리 이렇게 논리를 잡으세요. 근로의 의무가 인정되는데 일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죠? 일하기 싫으니까 누구 먼저 일할래? 어떤 원칙?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 의무 내용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해서는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합니다. 자, 그래서 누가 일할지를 정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이죠. 이때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조건 의무, 근로 의무와 그리고 근로 권리를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할 것인지 그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렵게 내우면 어렵게 출제하면 여러분들 많이 틀려요. 자, 그다음 보시면요. 이런 근로 권리는 추상적 권리고 또 우리가 근로의 권리와 관련돼서 국가의 노력 의무가 있고요. 시행 의무가 있죠. 시행 의무는 딱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최저임금은 시행을 해야 되고 또 고용 증진 그리고 적정임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 의무가 인정된다. 그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보호 대상이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연소자와 여성에 대해서는 헌법상 특별 보호를 하죠. 자,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요. 자, 국가유공자도 우리가 신체가 건강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이때 별도 보호는 안 해. 다만 이제 국가유공자의 집안이다 보니까 먼저 일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에 대해서 우선적 기회를 제공할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령자라던가 또는 장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별도 보호를 할 수가 있죠.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하셔도요. 근로권리 내용은 여러분들 그냥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을 보시면은 근로조건 기준이죠. 근로조건 나왔다. 근로조건은 뭐였죠? 근로의무가 아니죠. 근로권리에서 근로조건입니다. 자,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뭐로 한다? 법률로 정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두 번째,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 자, 고용 증진은 노력이고요. 최저임금은 이거는 시행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자, 노력하는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뭐다? 적정임금입니다. 적정임금. 자, 그 다음에 디귿. 국가는 여자의 복지,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자, 여성과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노력이 아니죠. 여성은 헌법상 특별보호입니다. 여성은 헌법상 특별보호예요. 자, 그리고 리을. 국가는 근로, 여기 나오네. 근로 의무. 자, 근로 의무에 대해서는 내용과 조건이고요. 자, 이건 어떻게? 일하기 싫지? 그럼 어떻게? 일하기 싫으니까 일한 사람을 정하는 원칙을 정합니다. 뭐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을 정한다. 자, 그래서 기억과 리을, 요거 여러분들 서로 비교해서 꼭 정리를 해주세요. 정답은 기억, 리을.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요. 근로권리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포인트가 보시면 32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 명문으로 써 있는 것, 써 있지 않는 걸 찾는 거죠. 자, 모든 국민은 근로 권리를 갖고 근로 의무도 갖죠. 자, 두 번째, 여자와 연소자. 여자 연소자는 헌법상 특별보호를 받습니다. 자, 신체 장애자는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부여받는다. 자, 신체 장애자는요, 32조가 아니라 34조입니다. 34조에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보호를 받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기회의 우선적 기회를 부여받는 거는 이거는 국가유공자죠. 국가유공자죠. 국가유공자 이거는 우리가 32조에 있죠. 비교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근로조건의 기준. 자, 이거는 인간은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있었고요. 자, 국가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최저임금을 시행해야 된다.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32조 근로권리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요. 자, 또 나오죠. 근로조건의 기준이죠. 자, 일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일을 해. 그때는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법률로 정한다.
맞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장애인. 장애인은 우리가 32조가 아니라 이거 몇 조? 34조입니다. 자, 특별보호를 받는다? 아니죠. 장애인의 근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 법률이 정함에 따라 받는다. 그러면 헌법상 특별보호를 받고 임금, 고용,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건 누구죠? 장애인이 아니라 여성이죠. 여성. 장애인은 34조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성, 연소자 한 세트, 그리고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애, 신체 장애인.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분해 주세요. 자, 연소자 헌법상 특별보호를 받죠. 자,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벌군경 여기 나오죠. 자, 이런 자들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뿐입니다. 자, 국가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최저임금을 시행한다죠. 노력 의무가 아니라 시행 의무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3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다시 또 나옵니다. 근로조건 기준 이제 암기 됐지요. 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자, 그 다음에 국가는 법률의 정함에 따라 최저임금제 시행한다. 비교되는 건 적정임금은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보장한다.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자, 고령자는 특별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고령자는 법률상 보호를 받죠. 법률. 그리고 얘는 34조입니다. 자, 여자 근로 헌법상 특별보호 받고요. 자, 근로 권리뿐만 아니라 근로 의무도 규정되어 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헌법 32조에서 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건데요. 자, 국가는 법률의 정함에 따라 최저임금제 시행을 하죠. 두 번째, 여성입니다. 여성의 근로는 특별보호를 받죠. 고용임금,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자, 국가는 근로권리의 내용과 조건. 자, 근로권리의 내용과 조건? 민주주의 원칙? 뭐가 틀리죠? 아, 민주주의 원칙은 뭐야? 근로의무죠. 근로의무 내용과 조건은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연소자는 특별보호를 받는다. 자, 5번. 국가유공자, 상위군경, 전벌군경 유가족은 법률의 정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다. 역시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6번입니다. 근로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건데요. 자, 헌법은 근로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우리가 헌법 자체는 헌법상은 근로주체를 국민으로 정하고 있죠. 자,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만 근로권리를 인정하면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일을 못하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도 반대로 외국 나가서 일을 못하니까 판례가 근로권리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미리 말씀드리면 근로권리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로 나눠지는데, 순서를 좀 바꿀까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우리가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고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우리가 자유권적 성격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권이 아니라. 말을 잘못했다. 일할 자리, 그리고 일할 환경. 자, 그래서 일할 자리는요, 얘는 사회권적 성격을 띠는 자유권이고요. 일할 환경은요, 얘는 자유권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할 자리는 우리가 국민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는데, 일할 환경은요, 요거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2번 근로조건 기준이죠. 근로조건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뭐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세 번째,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은 헌법상 근로권리에서 도출된다. 자, 우리가 이 근로권리는요, 추상적 권리죠. 추상적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 권리로서 직장 존속 보장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4번.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고용 증진, 적정 임금.
자, 이거는 노력 의무 맞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 국가 유공자 등의 유가족이죠. 자, 이거는 법률의 정함에 따라서 근로기회에 대한 우선적 기회를 부여받는다. 역시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헌법상 근로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요. 자, 법인은 헌법상 근로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 자, 국민이죠. 국민이기 때문에 이때 국민은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로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두 번째, 근로조건은 기준이죠. 자, 근로조건은 기준과 근로의무 내용과 조건은 틀립니다. 자, 근로조건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도록 법률로 정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근로관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가 있다. 자, 이것도 일단은 맞는 걸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그 모든 우리가 자유와 권리는요, 국가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맞는 지문으로 보고요. 네 번째, 국가유공자, 사회군경, 전벌군경, 유가족. 자, 이런 자들은 법률이 정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 의무를 이행한다? 우선적으로 일해요? 우선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일을 해야 돼요? 아니죠. 우선적으로 근로 기회를 부여받죠. 근로 기회 부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자 근로는 특별보호받고요. 고용,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을 볼게요. 자, 32조에 명시로 규정된 거를 찾네요. 규정된 거. 자, 국가는 법률의 전엄화에 따라 적정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자, 최저임금에 따라 적정임금. 저도 순간 놓쳤네. 자, 적정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을 시행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 고용을 보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보 받죠? 받는다? 아니죠. 누구야? 이거 여성이죠. 그리고 장애인 또는 우리가 고령자, 자, 이런 사람들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국가는 근로, 여기 또 나온다. 근로 의무 내용과 조건은요, 여기 나오죠.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을 정한다. 맞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 전물 군경 유가족,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아니죠. 부여한다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제 풀어놓고 정답이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풀어놓고 틀리는 문제가 꽤 많아집니다. 특히 40문제가 출제되면 여러분 5과목이니까 200문제잖아. 분명히 실수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정답 체크를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 9번을 보겠습니다. 자, 근로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최저임금제 시행. 자, 이거는 근로권리에 명시된 내용이다. 맞죠? 자, 국가유공자. 자, 법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죠. 자, 세 번째, 헌법재판소는 국가에 대해서 고용 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에서 인정합니까? 자, 외국인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이 되겠죠. 정답은 3번. 자, 4번,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자, 다섯 번째, 헌법재판소는 건강한 작업 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권리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노동관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자, 32조 제3항은 근로조건 기준. 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로 정하는 것은 1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자, 왜냐하면 근로권리는 추상적 권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맞는 지문. 자, 두 번째,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태법 만들어져 있죠. 자,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이 된다. 맞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근로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바, 후자의 경우에는요 생존권적 기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근로에 대해서도 근로 권리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되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생존권이 아니라 자유권적 성격을 갖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외국인에 대해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4번. 해고예고 제도는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 보호 본질적 부분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둘 것인 여부, 그 내용 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만들었기 때문에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근로자 공급사업은 성질상 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에 근로자에 대한 중간 착취, 강제근로, 인권 침해, 인신매매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고용노동장관은 허가를 받은 자만이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거. 자, 이거는 헌법에 반하지 않죠. 자, 그래서 직업안정법에 따를 때 일정한 직업 소개를 할 때 우리가 직업 소개를 할 때 뭐 신고를 한다거나 또는 등록을 한다거나 또 그리고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한다거나 이런 절차 규정이 있죠.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로권리도 끝났고요. 자, 여기서 빠져나갈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로 넘어가시면은,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뭐 출제가 많이 되진 않습니다. 2차선 중요하지만 1차선 법이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은요, 일단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요. 이때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는 사용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판례가 종속적인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열거하고 있죠. 열거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판단 기준은 이제 두 문자로 제가 종사 보강기 이렇게 크게 나눠주시고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개별 내용이 많은데 이 부분은 일단 패스. 그리고 이러한 기준들이 우리가 대등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부차적 요소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부차적 요소가 기소장 Q 두 문자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주, 사업개념 담당자, 그리고 중간관리자로서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 또는 행동하는 자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자, 한 이 정도 보고 갈게요. 자, 그래서 먼저 1번을 보시면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란 직업 종류 불문하고요. 임금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라고 있다. 자, 해석상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사업은 영리, 비영리 불문합니다. 자, 그리고 근로제공이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 자, 우리가 제목 자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한댔죠.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 그러면 근로자가 아니겠죠. 자, 근로제공 자체는요, 우리가 육체노동, 정신노동 불문합니다. 그래서 생산직, 사무직. 자, 네 번째, 근로제공과 임금 사이에는 당연히 대가 관계가 존재해야 되고요. 자, 다섯 번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재택근로자, 근로자가 아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절에 재택근로 많이 했죠. 근로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요. 대법원 판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에 관한 판단 기준이다. 자, 이 중 사유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으로 정할 여지가 큰 것들, 이게 뭐다? 부차적 요소를 찾으라는 거죠. 부차적 요소. 자, 이 부차적 요소가 뭐다? 여러분들 Q 기소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어떤 Q 복무 규율,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져 있는 여부, 자,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여부, 그리고 기타
법령에 따라 근로자주의가 인정된지 여부. 자, 이런 것들은 부착 요소로 보고 있다. 자, 그래서 먼저 보시면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여기 나오네.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여부. 자, 이게 Q죠. 자, 그 다음에 2번. 사용자가 근무 시간,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구속받고 있는지 여부. 이거는 포함되지 않고요. 자, 세 번째,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도 등을 소유하거나 또는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자, 우리가 독자 사유와 관련돼서요, 우리가 개인 사업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징표가 좀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지입차주와 관련된 내용이죠. 지입차주. 그래서 이것도 인정되고 있고요. 자, 잠깐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보는 것은 명시적이니까 요거는 빼고. 자, 그러면 다음에 노무, 여기 보시면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 손실손해도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네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진 여부. 그래서 이게 이제 기죠. 자, 그래서 출제는 지금 17년에 됐기 때문에 지문 자체가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 확실하게 맞는 거는 5번이 되고 있고요. 이 복무규율 적용 여부. 자, 요것도 인정이 돼요. 자, 업무 내용 요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비품 소유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요. 비품 소유 여부. 자, 비품 소유 여부와 관련돼서도 스스로 비품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근로성이 부정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 대표 중에 뭐다? 지입차주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해당 문제는 좀 판례가 올드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출제된 데보다는 우리가 2차 관련된 Q 기소장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정답은 5번으로 잡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3번입니다. 자, 근로기법상 사용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건데요. 자, 1번을 보시면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서 사용자 개념은 근로기법 준수 의무자로서 사용자의 개념과 다를 수 있다. 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는요, 법적 책임을 지는 자죠. 누구죠? 사업주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근로기법을 준수해라. 이건 뭐죠? 우리가 지휘감독권 인정되는 자가 법을 지키라는 거죠. 자, 이때 자는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그리고 중간관리자. 모든 자가 포함되죠. 당연히 다를 수 있다가 아니라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 맞는 지문이고요. 자, 두 번째. 사용자 개념 중에 사업 경영 담당자. 자, 사업 경영 담당자는 제가 두 문자로 사위, 사경포위 대대를 했죠. 그래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 전무 또는 일부에 대하여서 포괄적 또는 일반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는 지문이고요. 자, 세 번째. 근로기법상 근로자에게 해당하면서 사용자 주의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중간관리자죠. 중간관리자. 맞는 지문이고요. 자, 네 번째. 사용자는 도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나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을 보장되는 건 아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의 어떤 일을 하는데 8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만일 우리가 시급 처리를 하면요, 당연도 최저임금의 8시간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도급을 주면서요, 8시간 걸리는 일을 4시간 걸린다고 치고 4시간 해당되는 금액만 줍니다. 그럼 이거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일정액을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되고 있고요. 자, 다섯 번째. 도급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실질적인 지배 종속 관계가 있다라면 이때는 근로자성 또는 사용자성 모두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장도구와 관련해 가지고 계약 형식은 계약 형식은 도급이야. 자, 그런데 명시적,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라면 이때는 제3자와 그리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자와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교시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2교시 때 우리가 근로인법의 적용 범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